38,000호가 적당한 숫자냐, 적정한 서울 공급량은 얼마냐. 서울이 주택이 많다고 하시는 분은 일반인에도 없으실 텐데요. 얘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로 보거든요. OECD 꼴찌입니다. 이런 또 말씀드리면 뭐 나중에 인구가 감소해서 주택이 남아돌 거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도 외곽지는 남아돕니다. 매브랜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이석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얘기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이제 집값 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회의를 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올해 기준으로 38,000호 정도 된다.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공급 부족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보고 시장에서 반응이 38,000호가 적당한 숫자냐, 적정한 서울 공급량은 얼마냐, 막 이런저런 여러 얘기들이 나오면서 공급 부족이 맞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간에서 입주 물량 관련된 통계를 이제 집계하고 있는 이제 신뢰도 높은 기관인 부동산 아렐리사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아렐리사의 윤지혜 리서치 팀장님 모시고 이 서울 입주 물량이 과연 얼마나 돼야 적정한 건지 요거와 관련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부동산 아렐리사가 업력이 한 25년 정도 됐고요. 저는 거기서 한 22여 년 가까이 일하고 있고, 오늘 주제처럼 이제 공급과 관련된 통계들도 저희가 이제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정도에서 소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드릴 질문, 아까 뭐 서울 아파트 시장을 두고 이제 공급 부족이 맞냐 아니냐 논쟁이 많이 붙어요. 이제 집값이 어쨌든 들썩이는 이유 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꼽는 건 공급이 부족해서다, 신축이 부족하다, 혹은 향후에 공급이 부족해질 거다, 이제 이런 우려가 나와서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38,000호라고 하고 있는데 아렐리사 집계는 얼마인가요? 올해 입주 물량? 예, 올해 기준 2024년 기준으로는 서울 기준으로 한 25,000, 2025년 기준으로도 한 25,000 정도 되고요. 2026년이 문제인데 그때가 한 4,000호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라는 것들은 올해도 중요하고 내년도 중요한데 내후년까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것들을 일단 인식하고 대응은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25,000호, 25,000호 올해와 내년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올해가 38,000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년은 48,000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집계를 하는 거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 114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약을 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뒤에 이때쯤 입주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을 했다. 그러면 한 2026년 뭐 7월쯤 입주합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계약자, 수분양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입주 일자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부 쪽과 서울시 쪽에서의 추산 방식은 이제 인허가 물량 그리고 착공하는 물량들 있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공사 기간을 감안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추정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이벤트 성격에서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강남권 쪽에 후분양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레미안 원펜타스가 이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양과 동시에 입주를 하죠.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는 안 나왔는데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엔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런 물량들이 강남에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공공 쪽에서 추산한 그 38,000호 정도 되는 물량, 거기에 후분양도 있고 혹은 역세권 청년 임대라는 임대 물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물량과 그리고 착공에 의한 역으로 추산한 방식이 있잖아요. 저희 쪽 같은 경우는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후분양은 또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공급량은 저희 쪽 물량과 서울시 혹은 정부 물량의 중간 어디쯤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4만 호 정도 입주하면 많은 거냐가, 수요자가 인식할 때 4만 호가 많은 수준이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기서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정부는 아렐리사보다는 뭐 인허가 착공 데이터, 그다음에 뭐 준공 예정 시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집계를 하고 있어요. 논란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의 집계에는 어쨌든 임대주택이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에는 청년 안심주택, 예전에 말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었죠.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이 많은데 정비사업 하고 나면 이제 공공기여로 하는 임대주택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이걸 두고도 갑론을박이 있어요. 어쨌든 신규로 입주하는 물량은 맞긴 맞는데 아파트 시장 과열이 실제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파트 시장과 관련이 있는 물량이냐, 과열을 잠재울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이냐, 어떻게 보시나요, 팀장님께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량 중에는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인가요? 아닌가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으로 사실 아파트로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통 준주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로 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서울시 추산에 들어가 있다. 이게 하나 이제 맹점으로 설명드리고, 역세권 청년주택 이 형태는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럼 시장에서 이걸 공급량으로 추산을 할 거냐 이슈인데,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올해도 한 수천 가구 정도 되고요, 내년에도 한 1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자, 역세권 청년주택 누가 대상인가요? 청년들이 대상이죠. 이름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청년들 대상으로 경쟁이 치열한가요? 안 치열한가요? 치열하죠. 치열합니다. 네. 막 수십 대 1, 수백 대 1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입주할 때 그러면 임대 물량으로 풀리냐는 거죠. 안 풀립니다. 그럼 매매로 풀리나요?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역세권 청년 임대가 어마무시한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 수요를 흡입을 할 테니까. 청년들도 가져가기 바쁜데 시장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물량이 과연 서울시 전체에서 의미가 있는 물량이냐에 대한 대답은 굳이 제가 답을 안 드려도, 실제로 저희가 집계를 해봤어요. 청년 안심주택이 올해 기준 입주 물량이 이제 8,765호입니다. 공공 이제 임대가 한 2,500,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임대가 한 1,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그러니까 정부 기준으로 추산한 입주 물량이 38,000호인데 그 중에서 임대를 제외하면 25,000호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고려할 건 뭐냐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이렇지만 매년 부서지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멸실은 보통 한 해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연간으로 추산하면 한 10,000 가구 정도씩 멸실됩니다.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되면 될수록 멸실 수준의 이제 진폭이 커지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이거죠. 우리가 서울에서 40,000 가구가 입주한다. 그러면 거진 한 90%는 정비사업 물량입니다. 그럼 정비사업 물량이라는 얘기는 조합원분, 실제 멸실된 물량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은 가짜다. 심하면 절반도 가짜입니다. 우리가 이제 둔촌주공, 파크포레온이라고 하는 그 단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12,000세대잖아요. 일반 분양 몇 가구 했는지 기억나세요? 1,000, 5,000 정도 하죠. 일반 분양이 한 5,000 가구 했고 특별공급이 한 1,000 가구 해서 한 6,000 가구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2,000세대가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2,000세대가 입주하는 것 같으세요? 6,000세대가 입주하는 것 같으세요? 사실상 6,000세대라고 봐야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멸실 물량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걸 허물고 새로 지었다. 그러면 이제 똔똔이잖아요. 예, 그럼 그거 제외하고 보면, 그런데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계산을 하자면 이제 소비자들 인식에선 조금 복잡해지잖아요. 되도록이면 멸실까지는 굳이 감안해서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조합원분이 입주한다고 해도 실제 그게 전월세 물량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저희가 뭐 지금 좀 약간 비판적인 톤으로 정부의 입주 물량 추계가 잘못됐다, 조금 과대 집계된 게 있다, 실제로는 더 적다, 그리고 멸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매년 서울의 신축 아파트들은 점점 더 순증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쓰는 지표는 주택 보급률이거든요. 그럼 보급률 상에서 100 미만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냐? 서울 수도권입니다. 서울 수도권. 그래서 이 지역 쪽에서 특히 서울이 부족한데 약 한 9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이런 거예요. 가구수 대비 주택수인데 그게 100에 못 미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누군가는 주택이 아닌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오피스텔, 준주택, 고시원, 그래도 쓸만한 주택 위주로 해서 추산을 해서 시장에 좀 안정적으로 양을 충족했다 하려면 한 115%까지 가야 됩니다. 115%요? 그럼 서울의 가구 수가 몇 만인지 아세요? 한 뭐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400만 가구 정도 되고요. 그러면 400만 가구가 있는데 주택 수가 400만 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택 보급률이 94%인데 그 중에 무주택 가구가 한 2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15%까지 끌어올리려면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으로는 몇 년 걸릴까요? 한 20년 뒤에 한 100%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참 남았습니다. 양을 충족하는 데까지. 아직 배고프다 하는 데가 서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115%라는 숫자가 조금 약간 과하진 않나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115%에는 허수가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딱 봤는데 주택으로 못 쓰는 주택도 있고요. 다가구 주택이라서 8채가 사는데 그 중에
집주인은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호수별로 다 쪼개놔서 이걸 주택수에 넣어놓는다는 거죠. 그런 허수들 혹은 중간에 우리가 이사하면서 생기는 그 공실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한 110에서 115%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이 한 110,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보면 110에서 한 115% 사이입니다. 근데도 가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가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쪼개져 있어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인정되면 그거는 그렇게 집계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문제는 이거죠. 소유권 개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명이 소유했는데 전월세를 거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급률의 개념은 사실은 소유권에 대한 개념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만큼 보급돼 있다. 다가구 주택이 나중에 호수별로 쪼개서 소유권이 나눠지냐는 거죠. 안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신축 공급이 그래서 필요해지는 겁니다. 모두가 이제 전세 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구축해서 내 집 마련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축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110에서 115라고 하셨는데 수도도 그런가요? 인구가 많은? 예, 보통 뭐 도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보급률 자체는 저희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서울이 주택이 많다고 하시는 분은 일반인에도 없으실 텐데요. 예. 그래서 정부의 270만 호 공급 계획은 반드시 이뤄져야 되는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또 말씀드리면 뭐 나중에 인구가 감소해서 주택이 남아돌 거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도 외곽지는 남아돕니다. 죄송하지만. 자,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서울은 뭐 20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주셨는데 어쨌든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늘려야 되긴 한단 말이죠. 근데 서울에서 지금보다도 더 주택 공급을 많이 순증시키기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제 뭐 대안이라고 하는 건 이미 하고 있는 거가 최선이에요. 도심지 쪽에서의 용적률을 상향을 해서 15층 이하에 해당되는 중층 이하의 아파트 혹은 노후된 그 단독 연립주택을 고밀 개발하는 거죠. 그게 되면 이제 중요한 점은 사실은 주거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빽빽해서. 그렇습니다. 50층 넘어가는 주상복합 이런 데 거주하실 때 삶의 만족도가 반드시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서울 쪽에 이 공급량에 대한 걸 충족을 하려면 결국은 땅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땅에 대한 활용 가치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그 마곡지구처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그래서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했던 게 강서구의 이제 마곡지구입니다. 근데 거기 이후에는 이제 택지 개발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럼 정비 사업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정비 사업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혹은 김포 메가시티 이런 이슈로 가는 겁니다. 서울을 확장하는 거죠. 서울, 경기, 인천 쪽을 이제 메트로폴리탄 개념에서 동일 생활권으로 GTX처럼 묶고 거기에 있는 택지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8월 중에 이제 공급 대책 내놓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3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잖아요. 서울 근교에 있는 택지 개발을 하는 게 가장 최적의 대안인데 그렇다고 서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을 확장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부분들이 논의가 될 거라는 거죠. 서울에 대한 확장 이슈는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할 땅이 없어서. 근데 서울엔 살고 싶고. 그러면 도쿄처럼 도쿄도를 확장하는 거죠.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들이 별로 안 나올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많은 분들이 서울의 물리적인 위치도 있지만 브랜드, 서울의 이름값 이제 이런 것 때문에도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서울에 만약에 편입이 됐다. 뭐가 바뀌나요? 첫 번째. 주소가 바뀌죠. 일단 교육청이 바뀝니다. 교육청. 교육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물론 이제 김포의 교육질이 반드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서울 쪽에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 예산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교통계획을 할 때 이견 다툼이 덜하겠죠.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사실 서울 편입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곳은 위례 신도시라고 있죠. 성남과 하남과 송파가 섞여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사거리가 있잖아요. 네, 거기 사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초등학교의 학군이 달라지잖아요. 같은 신도시 내에서 위화감을 조성하잖아요. 급수를 나누고 1급지냐 막 이런 걸 나누고 그래서 같은 위례 신도시 내에서 송파구 행정구역이냐 혹은 하남시 행정구역이냐에 따라서 한 2억 원 가까이 편차납니다. 가격이. 2억 원이나요? 네. 근데 이제 같은 신도시라는 그 범주에서 보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가치가 차이가 나는지도 의문이긴 하고요. 예. 근데 뭐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이제 반경이 좀 틀려지긴 합니다. 예.